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야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네. 자, 오늘 성관이가 주최하는 두 번째 TV 토론 진행되죠. 저희 준비해놓은 그래픽 좀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TV 토론 뒤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TV 토론 본 뒤에 후보 바꿀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10명 중 9명입니다. 자, 이러면 토론을 민주당은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는데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TV 토론 어떻게 임하실 건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TV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조금 변별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후보의 생각이나 태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상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은지도 알 수 있는 자리라서 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정치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 관련해서도 지금 특히나 이제 양당제로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익을 볼 때가 많긴 하지만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할 만큼 되게 극단적으로 서로를 핑계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깨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께서 며칠 전에 다당제 국회로 나가자, 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실천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비교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방금 전에 뉴스도 다루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 동맹국가 이런 건 기본으로 하지만 적대국가의 긴장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는 노력이 저는 매우 중요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 국방에서도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야당 후보께서 공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TV 토론은 저는 일단 네거티브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네거티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뭐 최근에 이재명 후보님 연설 내용을 보면 발언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세지셨고 또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계셔가지고 이번 토론에서는 좀 그런 부분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TV 토론을 통해서 각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토론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께서 기축 통화를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께서 용어를 모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가지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기축 통화에 대한 배경도 모르시고 그동안 국가 채무를 말씀하셨다는 것에 전 놀랐고요. 오늘도 TV 토론을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각 후보 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 8시부터 KBS 1TV로 보시면 되고요. 짧게 관전 포인트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선택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특히나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후보 최근에 그 질문에는 답변 쓰기 싫다 이렇게 답변을 거부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라도 답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도. 저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토론을 보시면 버럭 화를 내시거나 뭐 좀 짜증을 내시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화를 이번 내다니요. 뭐 이런 건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화내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정치개혁안 토론의 쟁점으로 나오겠죠 아마. 후보들의 입장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분을 제외한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경쟁은 계속하더라도 협력하는 길을 찾자. 하다못해 지금 이 단계에서 정치 개혁에 관한 공통 공약 합의라도 해오면 좋지 않습니까? 정의당을 좀 꼬시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측의 표를 어떻게든 흡수하려면은 다당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씨를 다시 키우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거를 선거용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실 생각은 말라. 15년 동안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실천 안 했고 저희가 힘보태서 정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만들었지만은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걸 약속을 같이 해달라 이런 얘기 자체가
가당치 않고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한테 또 같은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아마 가장 반대쪽에 네. 가까운 상대일 것 같은데 네. 정치 교체를 하자면서 정치 개혁에 함께하자라고 제안했다고 선대위 공보단이 확인을 했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네. 하지만 조 후보는 KBS와 통화해서 노선이 다른 만큼 함께하기는 어렵다 거절하면서 대신에 정책 토론을 역제안을 했고, 정책 토론은 김동연 후보까지 불러서 3자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김동연 후보의 반응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안 시점 때문에 뭐 더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내용 자체는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야당들의 반응은 좋지는 않아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왜 그런 제안을 했냐라고 질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이전에 이런 노력을 하고 나서 투표를 거치는 것과 이런 노력을 아예 하지 않고 투표를 거치는 건 저는 그 다음에 정부를 만들 때 그 통합의 폭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다짐과 약속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부가 만들어질 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초기부터 야당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586 운동권 기득권들은 본인들만이 선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또 국민을 위해 이제 군림을 하려고 하셨죠.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연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연정 이야기를 깡그리 무시했던 분이 당시에 성남시장이셨던 이재명 시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한테까지 뭐 국민통합이라든지 정책 연대를 제안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글쎄요, 권력의 무서움을 좀 느꼈고요. 이재명 후보님 또 말 바꾸게 하시는 거 아닌가. 어느 국민들께서 이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야당 쪽에는 꼭 한번 드려보고 네네. 싶었는데 특히나 이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니까 네네. 지금 이 국회 구도를 보면 만약에 집권을 하시게 되면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제1야당이 있고 사실 국정 운영이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려고 해도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를 해주셔야 가능할 테고 강요들을 세우려고 해도 인사청문회 하면 청문 보고서 줄줄이 채택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거잖아요. 예, 예. 협치 제안은 사실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과 저희가 다른 지점은 민주당은 저희를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본래의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고 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민주당도 혁신하고 또 저희가 다음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혁신하고 또 혁신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또 권지웅 위원장께서도 그렇죠. 예. 합리적으로 제안하시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김용태 최고께서 민주당 정부가 협치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170석 이상을 가지고도 사실은 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같이 하려고 기다렸고 그리고 그게 결렬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법사위원장을 계속 고집하시니까 조금 결렬됐던 거지 그래도 끝까지 협력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를 적폐라고 말을 하셨죠. 민주당 정부는 사실은 적폐라고 했던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런 어떤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야당 전체를 적폐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지적하면은 그 네. 법사위원장 그때 과거에 저희 그 상임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은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야당이 항상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다가 집권 여당이 되면 모든 그 법사위원장이랑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여당이 해야 된다는 그 논리에 많은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거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지점에 많은 실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은 좀 근데 뭐 예. 지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초기 그러니까 집권 근데 초기 이제 말씀. 그때 왜 그랬냐면 그 전에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법사위원장이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관행을 바꾸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역시도 시간을 두고 보면 협치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지만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단일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좀 올려주시죠.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게 누구 책임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보수 스스로 정치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규정한 분들은 저렇게 답변했고요. 예측되죠? 보수층은 안철수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 진보층은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제가 주목한 건 중도의 판단이었어요. 어느 편을 들지 않는 분들이 볼 때도 과반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막판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일단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야권의 일원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말씀만 해도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하신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 후보께서도 여러 루트로 또 여러 많은 어떤 조언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도 저희 진정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TV 토론회 좀 보시고 토론을 보시고 또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그래픽 하나만 올려주세요. 제가 이 질문까지 마저 드리고 네.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 분들은 정말 편치가 않으실 것 같은데 단일화 하자고 한 사람도 결렬하자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다. 지금도 계속 똑같은 입장이죠. 출마를 포기하면 적절한 예우를 하겠다. 저런 일련의 발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내에서도 대표의 말씀에 있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지만 다만 국민의당도 사실 저희 당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지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또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표현의 문제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발언 아니냐? 저는 어쨌건 이번 단일화가 결렬된 것은 이준석 대표 책임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인간적 신뢰를 전제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전제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분들의 마음을 기려서라도 끝까지 레이스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두고 선거운동은 유서 쓰고 죽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비아냥거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가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 기사를 태그하면서 레알 크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롱이 저는 어떤 신뢰감을 완전히 잃게 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사실은 정치적 단일화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로 무언가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 깨트려 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또 야당의 정권 교체 또 갈라치기를 하시려고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은 저는 그냥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보기에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이해관계자로서 봤던 게 아니라 어떤 한 인간이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조롱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 투표용지 인쇄 전에 후보 간 담판 요 여지는 아직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 주 이번 주말이 좀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저희 후보의 진정성을 안 후보님께도 이해해 주신다면 좀 진취적인 결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건 여론조사 방식이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27일 날까지 이 단판을 짓기가 좀 시간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신뢰관계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를 또 하더라도 그렇죠. 사전투표일 때는 사전투표소에 사퇴했다고 또 공고문을 예. 붙여서 또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게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화학적으로 뭔가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가. 더구나 그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1+1이 2+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감동을 얻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이든지 결과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이전에 일단 국민의당 쪽부터 감동을 해야 될 텐데 마음이 움직여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예비역 병장과 예비역 중위 모시고 저도 예비역 병장입니다. 다들 군대는 갔다 왔군요. 네,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돌발 변수입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 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제 후보들 일제히 규탄 목소리 냈는데 메시지에는 다소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보 정쟁화가 위기를 자초한다라고 지적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맹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는 미국 쪽을 겨눴어요. 무분별한 동맹 확장 정책이 초래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좀 겨눴습니다. 무슨 준비를 해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개전 초기에 일단 러시아의 침공은 한 목소리로 일단 규탄을 했고, 근데 강론은 조금씩 온도 차이가 좀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면서는 저는 우선은 그 어떤 우크라이나의 지하철의 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피난길에 전화를 하는 어떤 그 위급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싶고요. 차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주당 정부도 미국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적대국과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낮출 거냐 아닐 거냐인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계속 긴장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선제 타격이란 말이나 아니면 주적은 북한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굳이 지금 시점에 그리고 야당 대통령 후보께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평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 사실은 노를 젓는 역량 같은 것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노를 저어보지 못한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과연 잘할까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노를 저어보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검찰로서는 역량이 있으시지만 실제로 행정가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경험적으로 부족함은 분명히 있을 거다 싶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주장했던 그런 대북 정책들의 끝은 뭐였습니까? 안보 불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돈, 우리 국민의 혈세 투입해서 정말 남북 연락소, 북한이 임의로 폭파해도 저희 아무런 조치하지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저희 국민,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었을 때도 우리 정부는 사건의 실체조차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러면 준전시 상황입니다. 그때는 선제 타격을 말씀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을 선제 공격과 호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계속해서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근데 그때 사실은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당장 전쟁을 시작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각자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저는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가 폭파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남북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것이 좀 냉랭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책임을 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주적은 북한 그리고 선제 타격을 계속 운운하는 건 저는 불안감을 강화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민주당이 언제부터 우리 국민이 목숨 잃었는데 국민의 어떤 생명과 이런 것보다도 남북 관계나 국제적인 정세를 더 중요시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뭐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을 자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네. 뭡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지난 2년 전 저희 국무원 네. 피살됐을 때도 지금 그 피살 공무원 유가족분들이 대통령을 향해 편지를 쓰고 사건의 실체만이라도 파악해달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어떠한 사건의 실체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 유가족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정말 민주당이 정말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셨는데 이런 자격이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그런 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부족함이 있었다면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리 보는 토론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 야, 이게 리스크 관련 논란 계속됩니다. 대장동 주가 조작 의혹 공방 계속되죠?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해야 될 압수수색, 공권력 행사 안 하고 그런 거 안 되죠? 작은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큰 규칙을 지켜내겠습니까? 특히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 감수하는 게 공직자의 본분인데 자기 이익 때문에 해야 될 일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거 이거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 자, 능력이 없고 무능한 거는 그렇다 치고 깨끗했냐? 저기 보십시오. 대장동.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아시죠?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8,500억을 따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조까지 해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 자체가 부정부패 아닙니까? 최근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모 최 씨 또한 수백억의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 개발 비리를 저지르고 아무 일 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가 금융시장 선진화와 부동산 개혁을 논할 수 있는지. 문건 속에서 발견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원천징수 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제문서, 특히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결제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네. 총공세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계속 보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얻었다고 하면 그만큼 어떤 누군가 개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으로 돈을 잃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피해를 준 것인데 어젠가 이제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원의 그 수첩, 네.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라고 하는 경력이 적시된 이제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김건희 씨가 직접 제출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원 사무국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통장 직접 제출하죠, 학생이.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가 조작 의혹을 넘어서 사내,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주가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이제 생기는 건데,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문제가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심각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차피 민주당이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후보 본인을 비롯해서 캠프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김건희 씨는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2016년 3,450주, 3,900만 원을 매입하였다가 1년 넘게 보유하고 2017년에 3,450주, 전량 2,750만 원을 손해보고 배도한 거 전부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같은 논리라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도 비슷한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2015년 7월에 두산그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특혜 의혹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연말 기준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을 보면요. 두산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 주식을 2,000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후보께서도 어떤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저는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선 때처럼 생태탕 논란처럼 말도 안 되는 자꾸 네거티브식의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일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의혹이었으면 싶을 만큼인데 근데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9억 가량의 차익이 있다. 그리고 차명 계좌로 거래를 했던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소명이 아니라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거기에 붙어 있는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 계좌로 여러 차례 거래가 수백 차례 이루어진 부분들이 보고가 돼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공식 자료로. 근데 그 부분도 일단은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이 빨리 검찰에서 좀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되게 중차대한 시점에 좀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서 저희 후보께서 타결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검찰과 수사기관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국민들께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선대위 차원에서도 확인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저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선대위의 입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이사직함을 받아서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런 입장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직접 낸 바가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공단 분리개발 보고서 이런 주요 자료를 제보를 받아서 입수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오늘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고속도로에서 문건을 제보를 받았고 오늘 원희룡 저희 정책본부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문건의 핵심은 결국엔 대장동 공단 분리 개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께서 결재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2,700가구가 추가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데 당시에 대장동 아파트 가구당 5억 원의 가량의 분양가를 적용해 보면 화천대유의 용적률 특혜를 적용해서 약 1조 3,500억 가량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특검을 진행을 안 하는지 저는 계속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민주당도 특검을 받자고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상성특검법으로 하자는 건데 굳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명기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그게 전 늦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자료가 사실은 이 자료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특별할 게 없어요. 그전에 임대주택이 없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특별할 게 없는데 근데 좀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이 자료를 고속도로에서 주운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합법적으로 이것을 공개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수를 쓰신 것 같은데 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한 자료 역시도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 되려 이제 곽상도 의원이 구속 기소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라고 여겨졌던 분이 계속 이재명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재명이 아닌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려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빨리 특검을 민주당께서 도입해 주셔가지고
국민들께 이 의혹에 한 점 없이 좀 명명백백하게 선거 전이라도 빨리 좀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확인되었다고 하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화천대유 1호의 소유자가 네, 계속 이재명이라고 주장해 오셨는데 특검 지금- 결과 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와 전혀 연루된 의혹이 없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신 네. 대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었던 이 문건은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오늘 공개한 내용들이고요. 안양 성남 제2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문건 보따리를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검찰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 문건 오늘 공개한 문건 3개 중 2개는 이미 검찰도 압수한 문건이고 법정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바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문서의 그러니까 진위는 확인이 된 거죠. 이미 진위는 확인이 된 거고 가치에 대해서는 또 양쪽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판세 이야기 잠깐 할까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좀 올려주시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벌어졌다가 다시 붙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BS 조사를 지금 보셨고 갤럽의 조사를 봐도 지난주에 벌어졌다가 이번 주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의 대선 후보 지지율 NBS 조사는 확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 갤럽은 이렇습니다. 반대로 대구 경북 TK인데요. 여기도 NBS는 확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 갤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약간 열세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을 조금 회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 근소하게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물론 다른 조사까지 포함하면 아직 이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좀 좋게 보는 지표는 그 갤럽 조사의 내용 중에 보면 2030에서 다시 역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상승되어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역시나 아직 그 몇 개의 그냥 여론조사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세를 만들어낸 동력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뭐 상대적인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되게 불쾌한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거 지난주였나요? 윤석열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 적폐 관련한 이야기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막판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막판 각 정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 후보께서 겸손하게 또 저희 당도 오만하지 않게 또 많은 국민들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서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만 저희 후보께서도 저희 대구 동성로 가셔서 영남의 발전, 호남의 발전이 영남의 발전이고 또 저희 대표도 광주에 가서 또 계속해서 지역 통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이 좀 많은 국민들께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